중독 심리 상담소 미친 변기. 안녕하세요. 미친 변기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휴지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성중독에 대해서 1편, 2편 이렇게 나눠서 갔잖아요. 네.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 인생이 참 사계절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어요? 전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네. 토성님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 그랬구나. 진짜. 되게 좋아. 네. 그 막 아픈 이야기를 쭉 할 때는 이렇게 좀 사실 제 마음도 춥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나의 삶에 만족하고 지금은 되게 회복이 내가 될까 그랬지만 지금은 회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그 부분에서 그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양지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날씨가 좋은데 가는데 우리는 막 겨울도 있고 막 봄도 있고 다양한 계절을 겪다가 휴양지에 가면 너무 그게 좋잖아요. 이렇게 낙원 같은 계절. 근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좋은지 못 느낄 것 같아요. 늘 좋은데 살고 있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구나. 당연한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중독의 과정, 정말 내가 어렸을 때 상처받고 중독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겨울도 지나고 또 쓸쓸했던 가을도 지나고 이제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더 마음이 준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생이 사계절인 것이 참 좋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다양한 걸 느끼셨네요. 네. 난 그저 목소리 좋은 것만 생각했네. 그러셨군요. 중독 회복 방송 미친 변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정서적 화장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외도입니다. 제가 결혼 생활 8년 만에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 사실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정신이 번쩍 들면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게 순식간에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 한 3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모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여자 관계가 있었고 결혼 후에 제가 모르는 여자가 아니라 회사 비서 또 비디오 가게 아가씨 주위에 제가 봤던 사람들과 숱한 연분을 뿌리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충격은 그냥 충격적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약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냥 너무 충격적이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아예 어떤 생활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싸우고 그 사람이 집을 나가고 그러고 내가 사는데 그냥 계속 잠만 잤던 것 같아요. 잠을 자고 또 깨고 잠을 자고 또 깨고 저희 남편은 제가 외도를 했을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부부 사이도 좋다고 생각했고 우리 사이에 별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외도를 할 거라고 한 번이라도 의심을 안 했던 게 오히려 내가 참 잘못한 거 아닌가 하고 스스로에게 자책을 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계속 우울증에 빠져서 잠만 자다 보니까 정말 내가 잘못한 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편의 그런 외도 사실이 저한테 받아들여지기로는 오히려 여자로서 제가 가치가 없다. 또 부인으로서 내가 뭔가 잘못했을 것이다.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로 저한테는 왔어요. 그래서 그 남편과 떨어져서 있으면서 한 6개월, 7개월 동안 별거를 했는데 결국 이혼은 못했어요. 그때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들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살자고 하면서 한 2년 정도를 더 살았어요. 물론 제가
새롭게 발견한 외도 사실이 있어서 이혼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갈라져 버린 그 배신감, 더 이상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는 그 상태로 결혼 생활을 계속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6개월의 별거로 이미 용서를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살면 살수록 그게 새롭게 떠올라지고 나는 뭔가 표현은 못하지만 내 속에서는 계속 분노와 좌절과 뭐 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기면서 남편하고 별로 이야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저는 결혼이라는 것이 사실 살다 보면 남편의 단점도 많이 보이고 또 남편도 제 단점이 많이 보였을 건데 그래도 둘이서 계속 살겠다고 혼인을 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사는 거라서 그런 외도를 했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그때는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냥 다 내 탓이고 우울증에 빠졌고 이랬지만 지금 제가 조금 회복되고 그 지난 시간이 한 10년이 지났어요. 이혼을 한 후가 되니까 미쳤구나. 그 사람은 성중독자였구나를 이제서 알게 됐어요. 그때 왜 몰랐냐면 주위의 어른들도 그랬어요. 젊었을 때 바람 필 수도 있어. 또 지나가면 괜찮을 거야. 또 격려해주는 사람들 얘기도 그렇고 다 괜찮을 거라는 이야기들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 세상 사람들 다 이랬구나. 나는 순진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성중독자였고 쓰레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게 참 힘겨웠던 것은 쓰레기인 거예요, 제가.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쓰레기인 거예요. 난 그걸 참 참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쓰레기와 같이 관계를 한다는 거. 너무너무 싫고,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그냥 나로 살아간다는 게 저는 너무 다행한 일이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아들이 지금도 그 전 남편은 옛날같이 또 그런 생활들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도 알게 됐어요. 또 이혼한 이유가 그럴 거라는 것도 아들이 다 알아요. 그 아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아들은 오히려 여자친구를 못 만나요. 이미 여자친구를 몇 번 만났어야 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랑 관계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성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조차도 무서워해요. 그리고 한 번은 아빠한테 엄청 화가 났을 때 내 앞에서 막 욕을 하는데 깜짝 놀란 욕을 들었어요. 세상에 막 아빠를 욕을 하면서 그 성기를 잘라버리고 싶다고 이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가 그 아빠의 함부로 하는 그 성행위가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저런 욕을 할까 제가 참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외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외도로 가서는 안 되고 그 새로 만난 사람을 정말 사랑하게 됐다면 정식으로 이혼을 하고 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또 결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 결혼 생활은 가정은 가정대로 있으면서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소리는 그거는 그 여자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즐기고 싶다는 소리면서 그냥 감정만 서로 좋으니까 사랑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만나는 거겠죠. 그렇게 만나는 여자 또한 만약 여자가 미혼이라면 정신이 좀 올바르지 못한 여자고 사랑, 애착의 관계가 좀 잘 안 됐던 여자겠죠. 그리고 만약에 유부녀라면 그 여자도 그 비슷한 남편과 같이 살면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사랑을 쓸데없는 곳에 찾고 있는 그런 인간이겠죠.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도하면서 그것이 사랑이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짜증나요.
네. 이렇게 녹음된 저희가 그 외도를 경험한 아내분의 입장에서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외도는 정말 부부 관계에 있어서 외도만큼 큰 상처를 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아내가 믿었던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거는 배신당한 거죠. 신뢰가 깨지는 거고, 또 여자로서 내가 가치가 없구나. 매력이 없는. 그렇죠.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들을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더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참 많은 부부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면 참 좋겠지만 결혼은 현실이라서 참 우리가 행복을 다짐하고 결혼을 하지만 현실 가운데서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런 외도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정말 큰 상처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이 외도는 사실 그냥 단순히 성적으로 내가 성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하고 뭐 이런 차원을 좀 벗어나서 이건 역시 그 어린 시절의 그 상처, 말하자면은 내가 자라왔던 양육 환경, 내가 보아왔던 부모님의 부부관계, 그리고 내가 겪어왔던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결혼 생활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다 이렇게 드러나면서 그런 어떤 심리적인 역동들이 다 그런 과거의 상처와 연관이 있다는 게 참 이 외도가 다른 어떤 중독들하고도 참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결혼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죠. 결혼해서,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또 더 잘 알아야 되겠죠. 그렇구나. 그렇죠. 네. 외도를 하게 되는 그런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 내 안에 어떤, 충동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내가 가졌던 적개심,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린 시절에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게 성인이 돼서 이제 아내를 어머니처럼 느끼면서 아내에게 내가 어떤 배신 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모르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 부부관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쭉 그냥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뭔가 내가 이 아내를 배신하고 싶고 이 결혼을 깨고 싶고 이런 충동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내와 엄마는 다른데요? 아내와 엄마는 다르죠. 근데 우리는 결혼을 할 때 사실은 배우자를 얻을 때 내가 경험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이제 어떤 여인에게서 발견하고 그것에 끌려서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는 아내일 뿐인데 내가 거기서 나의 어머니를 느끼게 되고 또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려웠던 어떤 그런 감정들을 아내에게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내와의 그 믿음의 관계를 깨버리는 그런 행위를 충동적으로 하게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어렸을 때 뭐 자라왔던 환경 가운데 아버지가 외도를 하셨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좀 외도에 대해서 좀 죄책감이 덜할 수도 있고요. 내가 그토록 외도했던 아버지를 미워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을 답습하고 있는, 자기도 원하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중독하고도 참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상처에서 비롯되고 원하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는 어떤 충동이나 욕구에 의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혼 생활이 우리가 과거에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부모로부터 어떤 결혼 생활을 보고 자랐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부부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우리의 상처에서 비롯됐다는 거, 이거를 좀 인식하고 인지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외도라는 주제를 놓고 그 이야기를 좀 풀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이 계십니다. 외도로 인해서 또 고통을 겪으시고 지금은 자신의 아픔을 만나고 또 자신 때문에 아픔을 겪은 아내와 가족들에게 누구보다 좋은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예명에서 그 아픔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후회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이렇게 외도라는 주제로 이렇게 나오게 되셨는데, 선뜻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좀 나눠주세요. 전 그래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그 여파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아껴야 될 사람들한테 미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전에 많이 생각을 못 했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말할까요? 제가 왜 외도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어차피 그렇게 말해봤자 내 합리화잖아요. 단지 이런 외도의 결과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는지,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진짜 많이 봐요. 저처럼 이런 후회스러운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말해주고 싶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왜 나 한 명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또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건 제 자신한테도 못할 짓이고 주변 사람들한테 평생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이런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네. 현재 이제 결혼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고,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전 결혼 5년 차고요. 저에게는 4살짜리 딸이 있어요. 그리고 제 와이프는 저보다 2살 어리고요. 네. 지금 맞벌이 하고 있는 상태고, 그쵸. 지금은 과거를 돌아보기보단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제 배우자와 제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저희가 좀 더 이제 그 이해함을 위해서 그 결혼 5년 차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 어떻게 나의 결혼 생활에서 이제 외도가 생기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또 어떻게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간에 신뢰를 쌓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한테 힘을 주면서 같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 기준에서만 그 결혼이라는 걸 봤어요. 네. 내가 갖지 못한 부분, 내가 필요한 부분, 그걸 제 배우자로부터 얻기만을 바랬던 것 같아요. 동등한 입장이 아닌 거죠, 그건. 그건 정확히 말해서 결혼 생활이라 할 수 없겠죠. 네. 결혼의 시작부터 네. 이제 어떤 내가 부족한 것을 얻기 위해서 배우자를 그렇죠. 택했다. 제 배우자는 제가 갖지 못한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좀, 뭐랄까, 저보다는 분명히 나은 사람이죠. 네. 현명하고, 능력도 있고, 이쁘고, 착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제가 원했던 부분을 제 배우자로부터 충족시킬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공허함이라든지.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인정 중독이라고. 맞아요. 저는 항상 인정을 받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니, 부모님의 문제를 제외한 네. 저보다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걸 전 제 배우자한테서 받고 싶었던 거죠. 네. 하지만 뜻하는 대로 되진 않잖아요, 사는 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알게 된 주변의 이성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전 마침 목이 말랐으니까 그쪽에 많이
긍정적으로 휩쓸렸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외도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단지 육체적으로만 어떤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거는 무섭지는 않은 거예요. 네. 하지만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는 거는 그때부터는 심각해지거든요. 아까 인터뷰 내용에서 들었던 것처럼 사랑이라는 거는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서 자신의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이도저도 아닌 어떤 정체성이 없는 거죠. 그런 많은 혼란과 잘못된 생각으로 제가 제 자신을 망각했던 것 같아요. 결혼 몇 년 차에 음. 이제 내가 그렇게 공허함을 느끼고 외도를 하게 된 건지. 이건 좀 재밌는 얘기인데 전 결혼 생활을 정말 잘 이어가고 싶었어요. 처음에 네. 마침 저는 약간 퇴근이 좀 자유로운 편이었고요. 집사람도 맞벌이 하니까. 근데 저희 와이프가 배우자가 퇴근이 좀 늦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먼저 집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5번은 제가 저녁을 다 차렸어요. 제가 만들고 찌개를 하고 밥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럼요. 거의 1년 반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항상 배우자가 오면은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뭐 저는 차를 갖고 다니지만 배우자는 대중교통 이용하니까 다리도 주물러주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런 관계에선 대가성이라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뭔가를 바랬어요. 뭐 저녁을 먹을 때 아 맛있어 뭐 그런 말 혹은 고마워 라는 그런 말들 전 그런 걸 너무너무 바랬던 것 같아요. 강요는 안 했지만 네. 많이 물어봤죠. 괜찮아? 맛있어? 대답은 뭐 신통치 않았고 제가 먹기엔 맛있었거든요. 집안 살림도 최대한 많이 했어요. 청소도 하고 뭐 거의 도맡아 했죠. 그랬죠. 그 노력을 하다가 어느 순간 배우자가 우리 이사를 갖게 되고 네.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에서 다니겠다고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때부터 저는 혼자 있었죠. 혼자 집에서 있다가 마침 그때 저한테 과도기가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저축은행 사건으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성장 폐지도 되고 뭐 이제 엉망이 돼가지고 저는 다른 회사 마침 그때 때 맞춰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때 제가 책임자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뭐 누구 눈치 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눈을 좀 돌리게 된 거죠.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제 공허함을 메꿔줄 사람들을 알게 되고 마침 배우자는 친정에 가 있고 연락만 가끔씩 하고 주말마다 보고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건가요? 이게 과연? 글쎄요. 그건 모르겠는데 어떻게 마음이 많이 움직였어요. 마음이 움직였다는 건 뭐 좋게 말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중심을 잃었죠. 그렇게 해서 외도가 시작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참, 내가 결혼하고 나서 잘했다. 아내한테 인정이 받고 싶었다. 그러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따뜻한 그 인정을 바랬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럼요. 전 제 위로 4살 많은 누나가 있어요.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비교를 당했죠. 차별도 받고 제 누나 학교에서 항상 전교 1등 뭐 얼굴도 이쁘고 능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항상 비교 대상이었어요. 문제만 일으키고 아들이니까 뭐 이제 개구진 건 어쩔 수 없죠. 네. 항상 결핍돼 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저 인정해 주는 것에. 네, 그랬죠. 그러다가 부모님께서 이제 아버지 부친의 외도로 좀 심각한 사태까지 갔어요. 제 아버지께서 좀 무자비한 폭력을 써서 어머니 병원에 입원하셨었고 저하고 제 누이한테 이제 위협을 했었고 전 그날로 이제 누나를 데리고 도망쳐 나왔었고 예 그렇게 이혼이 됐고 제 누나는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였는데 네. 누나는 이제 바로 미국으로 가고
저는 이제 어머니랑 같이 있게 됐죠. 그랬는데 한 4년 지나가지고 다시 재결합을 했어요. 부모님. 아, 부모님께서. 네. 하지만 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고2 때까지구나. 네. 그때까지 갖고 있던 상처는 뭐 재결합했다고 해서 바로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항상 인정의 결핍들이 있었고, 어머니랑 둘이 살면서 어머니가 저에게 무척 집착을 했었고, 네. 저도 아버지한테 많은 분노를 느끼고 원망을 했었고, 글쎄 이것도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그 일 터지고 나서 제가 술을 마셔봤어요. 네. 집에 있는 소주를 마시고 주방에 가서 칼을 들었어요. 아버지 가만 안 두겠다고. 그거 기억 아직도 해요. 꽤 오래됐는데 근데 제가 공교롭게도 알코올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몰랐죠. 중학교 1학년 때니까 바로 쓰러졌나 봐요.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랬죠. 그게 제가 이제 인정을 받고 싶어 하거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지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외도를 하셨다고 했어요. 네. 그때 내 나이가 중학생이었고, 네. 엄청 그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어떠셨는지. 그땐 저 아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머니랑 둘이 있고 어머니는 이혼이라는 어떤 형식적인 문제 피해자고 네. 직접적인 피해자고 전 간접적인 피해자가 봐요. 저 아들이니까 의무감이 있었죠. 어머니를 위로해드렸어요. 나는 괜찮으니까 어머니의 삶을 사세요라고. 근데 그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진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괜찮아요. 그렇게 힘들게 지냈죠. 어머니랑 둘이서. 어머니가 좀 나에게 집착하셨다 그랬는데, 네. 어머니가 인정이나 어떤 따뜻한 사랑이 아닌 집착. 집착.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어머니는, 이혼을 하셨고, 네. 의지할 데가 없었고, 물론 외가 쪽도 있었지만, 같이 사는 건 저였고, 제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집착하시게 되고, 집착이라는 게, 학업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행동, 학교 생활, 모든 거에 대해서 좀 필요 이상으로,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그런 게 있었죠.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학 시절에도 그렇고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먼저 나눠봤을 때 이렇게 리더십도 있고 대학교 때 리더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잘 놀고 앞에서 대장짓 하는 걸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게 리더십이라고 볼 수는 없죠. 역시 인정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좀 네.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을 좀 추구했고 그런 대학 시절을 보냈고 항상 내가 몸담았던 조직에서도 이렇게 중심에 있었고 이렇게 인정을 사회에서 받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전 제가 대학교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달간 의식불명 상태였고 저희 부모님한테 병원에선 이제 장례 준비를 하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지금도 후유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회에 나오고 나서 일단 전 장애인이고 비교를 받을까봐 다른 사람들하고 좀 많이 노력을 했어요. 또 저에게 주어진 능력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특화된 거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운이 좋았죠. 그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제가 재직했던 회사들마다 필요한 부분에 제가 다 있었어요. 저로 인해서 회사의 주식이 급등하거나 매출이 급증하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남들은 불가능할 거라고 했던 부분을 제가 혼자 힘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해외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든지 라이센싱 아웃 같은 거 하는 그런 걸 했을 때 주변에서는 저를 대단하게 봤죠. 인정받고
첫 직장에서는 입사 1년 만에 승진을 하고 동기들 중에 제일 먼저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인정을 참 많이 갈고 했는데 나는 그것들을 다 이루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랬을 때 나는 이제 막 자만심? 어떤 대단했죠.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고 제가 자만심이 더 커질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더 어떤 인격체로 존중한다기보다 어떤 나를 위한 자기중심적이 된 거죠. 네. 나를 위한 어떤 소품들, 심지어는 회사 대표까지도 나의 소품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그 대표가 진짜 대표가 아니라 그 낙하산 그런 사람이니까 예, 많이 무시를 했었고 직원들 앞에서 싸우기도 하고 뭐 그랬었죠. 내가 아버지의 외도 때문에 참 크게 상처를 받았고 또 상처받고 이혼한 채로 살고 있는 엄마를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는 나한테 집착하고 이런 환경들이 참 그 일반적인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어요. 내가 성인이 됐을 때 내가 이렇게 이성관계는 어땠던 것 같으세요? 자만심도 같이 섞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 모르겠어요. 저한테 관심을 가져준 이성들도 많았고 또 글쎄 저에 대한 크레딧이 있는 건지 모르지만 예, 저를 신뢰했었고 저를 좋아하고 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렵지 않게 사랑이라는 걸 좀 이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방법을 알게 된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상대방의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지 않았었나 싶어요. 그럼 이성관계에서도 자만심이 대단하셨겠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사실은 아버지의 외도를 보고 자랐을 때 네. 난 아빠처럼 되기 싫다. 참 재밌는 게 그런 생각은 못 했었어요. 단지 내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가족 해체가 되게 된 가족 해체를 만든 주범이 아버지다 라는 생각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노죠. 일종의 분노인데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라는 어떤 반면교사적인 어떤 교훈은 그런 걸 느끼기엔 너무 어렸었던 것 같고 뭐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뭐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도 이렇게 그 여성 편력이 굉장히 심했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저랑 먼저 나눠주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네, 말씀 그대로 뭐 일반적이진 않았어요. 많은 또 뭐 너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일반인이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좀 많다라는 정도. 많은 여자를 짧게 계속 만난 그런 경우인가요? 아니면 그쵸. 네. 그러면 내가 이성관계를 이제 하면서도 또 계속해서 다른 그 이성하고도 또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었고 네. 정말 여성 편력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인격체로 존중한다기보다 어떤 유희의 네. 어떤 한 가지 방안으로 생각했던 것 같고 제가 선임자를 하면서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미혼이에요. 네. 참 괜찮은 사람인데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저희 옛날 모습 네. 결혼 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께 얘기를 했죠. 정말 부럽다고요. 뭐가 부러우셨어요? 결혼 전에 자신의 문제점을 알고 찾아오게 된, 또 스스로 고치려고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저랬으면은 지금의 내 모습은 없을 텐데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분께 말씀드렸죠. 너무 부럽습니다. 라고요. 그랬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결혼을 하셨지만 그것이 문제인 것을 이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결혼 전에는 그게 문제가 되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유희의 하나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럼 그때도 사귀었던 많은 여자분들에게 상처를 주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하지만,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그분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아, 그거는 그렇지만. 그렇죠. 예. 중요한 거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 저와 일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쵸. 음. 전 지금 생각하기엔 제 배우자한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젊었을 때 내가 이제 막 그 여성 편력이 심했고, 네, 근데 이제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패턴들이 처음에는 내가 아내에게 참 노력을 했지만 다시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닐까. 그쵸. 이미 과거에 몸에 익숙했던, 나에게 익숙했던 패턴을 어느 한순간 잊었다가 내가 결핍된 부분을 네, 보강하기 위해서 다시 그 부분이 나타났던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해요. 풍선도 어느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뭐 이건 너무 제 합리화와 같이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고도 봐요. 결혼은 내가 싱글일 때 그런 여성 편력이 있었던 거하고 다르게 그렇죠. 부부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서로 믿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된 건데 그걸 내가 너무 쉽게 깼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쉽게 깰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편하게 얘기해서 미친 거죠. 미친 거고, 제가 이성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외도라는 거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봐요. 어떤 면에서 그러세요? 정신적인 외도든, 뭐 육체적인 외도든, 뭐 두 가지 다 섞인 거든, 배우자를,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공락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전 그 순간엔 몰랐어. 그 당시엔 못 느꼈던 생각이지만, 우롱하는 거죠. 정말 나쁜 행동이죠. 그래요. 정말 나쁜 행동이고 참 그 부부관계에 엄청난 고통을 주는 그쵸. 것입니다. 지금 모임에도 많은 외도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는데, 어떤 분들은 외도 사실을 배우자가 알게 된 분들 계시고, 이혼 위기에 계신 분들 계시고, 아직 배우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전 배우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온 분들 보면은 꼭 얘기를 해요. 배우자가 알기 전에 본인을 반드시 고쳐놓으라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부부 상담을 받으시라고 얘기 꼭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외도라는 거는 결핍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결핍을 임시방편으로 막는다 하더라도, 치원다 하더라도 반복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습관이니까요. 배우자한테 얻지 못한 걸 다른 데서 구하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부부가 같이 상담을 받는다면,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간다면 배우자가 충분히 그걸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패턴은 분명히 깨질 거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보호 상담을 받았어요. 반복되면 될수록 좀 더 괜찮아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관계가 개선되고, 물론 그 사이사이에 엄청난 배우자의 분노는 있었죠. 그렇겠죠. 하지만 어떡해요? 제가 만든 일인데. 저는 제가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배우자 같은 경우는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진짜 뒤통수를 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난 내 일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면 배우자에 대한 부분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책임질 게 없어요. 제가 두 사람 몫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만큼 힘들겠죠. 하지만 이거 버티는 게 아니라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좀 약간 험한 말이지만 내가 싼 똥 내가 치워야지. 누가 치워주길 바라는 건
너무 비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제 딸한테도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고, 전 제 딸이 정말 행복하게 그늘 없이 착하고 이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도 운전하다가 거래처 갔다 오다가 나 때문에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 어머니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미안하고 나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고 계시구나. 하지만 또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날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에 대한 어떤 죄책감보다는 나는 내 아이한테 이런 내가 느꼈던 이런 거를 심어주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더 앞서서 들었죠. 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제 딸한테는 그늘 없이 잘 키우고 싶어요. 사람으로, 괴물이 아닌. 아까 잠깐 얘기하시면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외도한 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 과거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있다 이렇게 많이 아니죠. 지금 내 모습에 대해서 아니, 얼마 전에 과거에 네. 내 모습에 대해서 어떤 합리화를 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네. 다른 방향으로도 분명히 어떤 해결책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는, 이쪽으로 선택하게 된 거는 내 잘못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잘못이, 나의 잘못이 커질 수 있게 배양을 해준 거는 부모님의 책임이라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양분을 없애야겠죠. 저는 제 아이에 대해서 이 양분을 없애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로부터 왔던 어떻게 보면 나쁜 요소, 내가 이렇게 외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밑에 깔려있는 그 토양, 부모가 물려주신 거, 뭐 아버지가 외도하신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가장 나에게 상처가 됐던 부분이 어떤 거였던 것 같아요? 글쎄요. 아버지가 밤에 술 먹고 칼 들고 와서 다 같이 죽자고 협박한 거? 그런 거? 아니면 어머니랑 같이 친척집 갔을 때 괄세 받은 거? 중학교 때.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겠죠.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 같고, 어려운 시기에 저만 남겨놓고 미국으로 가버린 누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버려졌다. 나는 그 친척들의 눈초리 이런 거에서 이제 나는 불쌍한 애가 돼버렸다.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쵸. 그래요. 나는 이제 그런 애가 돼버렸고 내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그런 걸 채우기 위해서 막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도 많이 하고 이제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성을 통해서도 내가 그런 것들을 막 받고 싶지 않았을까. 아니면 나는 불쌍한 애가 아니야. 난 여러 여자들을 만나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크게 사고 나면서, 네. 사고 나기 전에는 학교에서 제법 인기가 있었어요. 단과대뿐만 아니라 전체에서. 근데 사고 나고 나서 학교를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목발을 짚고 다니고 많이 힘들었어요. 눈초리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거 뭐 사고 전에는 날 좋아했던 애들이 날 피하는 거, 그런 모습, 친했던 친구들은 측은해하는 모습, 나를 불쌍해하는 모습 느끼면서 어떤 결심을 했었어요. 내가 니들보다 더 잘 돼서 잘난 모습 보여주겠다. 근데 그 당시에 잘난 모습 보여준다는 게 어린 마음에는 남학생들끼리는 그런 게 있어요. 여자친구 많고
사회인이 아닐 때는 음, 인기 많은 거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잣대가 됐거든요. 기준이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나의 열등감을 그런 걸로 극복하고 싶었을 그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교통사고가 되게 또 내 인생에 있어서 큰 이슈가 됐을 것 같아요. 그쵸. 그때가 2학년 때인데 제가 운동을 했었어요. 사이클링을 했었어요. 네, 야간에 사이클링 하다가 음주운전한 차에 받친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머리를 다치고 목을 다쳤어요. 그 오른쪽 몸을 못 쓰게 됐죠. 그래요. 참 그 교통사고를 내가 음주운전한 차에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한 거네요, 진짜. 그렇죠. 내 안에 그 분노와 억울함? 근데 중요한 건 기억이 없어요, 저는. 음. 기억상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그냥 뭐,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어요. 들은 얘기고 다. 근데 사고가 이제 기억은 안 나지만 이미 벌어졌고 나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모든 상황이 변했잖아요. 그때 내가 느꼈을 절망감, 이런 것들이 안에서 이렇게 분노, 이런 것들이 참 많았을 것 같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여성 편력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가능성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공격성, 막 그런 사회, 내 그 사고에 대한 그런 절망감,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 관계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표출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가능한 얘기예요. 결혼을 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인정이 아내에게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난 그런 걸 채워야만 되는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중심을 잃었다. 근데 너무 합리화시키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되죠. 제가. 그렇죠. 아주 그렇죠.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고 말해주신 대로 예.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이제 얘기를 예. 그렇죠. 해본 거예요. 예. 죄송해요. 전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정말 수치스러워요. 수치스럽고 후회스럽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 닉네임이 후회라고 하셨잖아요. 왜 후회라고 했냐면 정말 이렇게 후회스러운 삶을 다시는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제 모습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이름을 후회라고 지은 것 같아요. 그냥 외도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합리화하거나 그런 생각은 저도 전혀 없어요. 네. 근데 결혼 전에 내가 받았던 상처나 내 안에 어떤 그런 심리적인 그런 문제들이 전혀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그게 이렇게 펑 하고 튀어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합리화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얼마나 그게 컸으면 내가 그 모든 신뢰를 저버리고 나는 그렇게 후회스러운 행동을 했고 이제 그만큼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지만 정말 잘못했던 거죠. 네 여기서 네. 독백을 이제 지금 독백을요? 네. 읽어요? 예, 네. 이 정도에서 독백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와 내 배우자 그리고 나의 딸 양가 부모 그리고 형제 자매들 나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 상처를 입었다. 누가 그들의 상처를 보상해 줘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보상해야 하는 것일까? 내가 저질러 놓은 참혹한 만행을 외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나는 다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한다면 과거를 돌아볼 때마다 나에게 남는 건 지독한 죄책감과 나를 괴물로 만들어가는 자기 합리화의 사고뿐이겠지. 이 진리를 알기 전까지 나는 억울했다. 나에게 쏟아지는 그 많은 비난과 질책들,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리고 가족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나에 대한 그들의 분노. 차라리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차라리 내가 그들로부터 사라지는 것이 그들을 위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뻔뻔스럽고 이기적인 생각들이 나를 가득 메웠다. 하지만 망가진 나를 회복하는 것만으로는 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다.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하는 주체는 바로 내가 되어야 되니까. 그것만이 내가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나에겐 딸이 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딸이 있다. 나는 내 딸에게 자랑스럽고 좋은 아빠로 기억되고 또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하지만 내가 내 잘못들을 되돌려 놓지 않는다면 딸은 평생 이 아빠를 증오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나라도 그럴 테니까. 나는 아빠로서 내 딸을 행복하고 그늘 없이 키워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나의 이런 잘못들로 인해 딸의 인생에까지 대물림을 하고 싶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어떤 일이든 감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참 상처를 준 가족들에게 마음 아파하시고 또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많이 후회를 하시는 그런 마음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후회 뿐만 아니라 전 제 가족들, 그러니까 제 배우자나 딸, 그리고 처가, 그리고 본가, 어른들한테 무척 감사해요.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절 받아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모습에서 그렇잖아요. 본인들은 당신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바라볼 때마다 그런 일들이 생각나고 얼마나 밉겠어요. 제가 제 딸이 그랬다고 생각하면 정말 분통 터지겠죠. 근데 저한테 정말 잘해주시고 하니까 고마울 따름이죠. 그리고 이게 아닌데 난 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들 나에게 잘해주시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더 힘들죠. 야,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나? 그런 자격이 있나? 나 같은 놈이? 그래요. 그렇죠. 참, 그래요. 가족들이 받았을 고통, 또 사위에게, 또 느꼈을 또 장인 장모님의 또 그런 마음의 배신감, 고통, 이런 것도 참 컸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아내가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아내는, 참, 저 하나 바라보고 결혼했는데, 정말 억울한 거죠.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아까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들었던 인터뷰 인터뷰 있었죠. 들으면서 근데 전 이 인터뷰보다 더 심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내분으로부터? 그쵸. 음. 뭐 저주의 말, 뭐 욕설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들었던 인터뷰는 그렇게 크게 저한테 영향을 못 미친 것 같아요. 이분은 사실 이혼한 지 10년 되셨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정화됐겠네요, 마음이. 그렇죠. 사실 그쵸. 다 근데 정화됐지만 이제 이분이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아직도 10년이 지났지만 남자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한다. 그만큼 여자에겐 큰 상처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아내하고 그런 고통 서로 이제 신뢰가 깨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부부 상담도 받으시면서 이제 회복의 과정을 겪어오셨다고 했는데 부부 상담을 받으면서 어떤 것들을 다뤄가셨나요? 일단 부부 상담의 요지가 저의 외도 문제로 인한 신뢰의 파탄, 네. 그걸 회복하는 이제 다시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가는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해해주는 또 서로 상처를 만져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받고 또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요. 깨어진 신뢰 관계를 어떻게 하면 이제 잘 회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상담을 통해 좀 도움을 받으신 것 같네요. 그쵸. 나의 근본적인 문제, 내가 상처받았던 그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최근 들어서 많이 생각이 바뀌었죠. 저는 지난 일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기로 했어요. 나의 과거가 어찌 되었든 간에 나의 성장 과정이 어땠는지 그건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삶은 그때의 삶이고 지금의 삶은 지금의 삶이잖아요. 지금에 충실해야죠.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더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게 나에게 있어서 행복의 가치 기준을 어디다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제 가정을 1순위로 두고 있어요. 네. 제 삶의 1순위로 두고 있고 제 배우자 그리고 제 아이 셋을 저까지 셋 이 가장 작은 단위의 이 가정을 제 자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의도적인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야지 해서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고 마이크 옆에 있었네. 괜찮아요. 성능 좋은가 봐요. 네. 좋아요. 의도적으로 만든 거라기보단 내 안에서 생겨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느꼈던 감정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저에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또 제 배우자가 저를 어떻게 받아줬는지 그런 모습들이 안에서부터 저를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딸 전 정말 딸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지금. 자녀 이야기를 하실 때 특별히 아주 특별하다는 그런 표현을 제가 온몸에서 느낄 수 있어요. 액션이 컸나요 제가? 네. 진짜 별거하는 동안 몇 개월 별거하셨죠?
7개월이요. 네. 오늘 매주 딸아이를 봤지만 정말 제가 원래 아이들 되게 싫어했어요. 아이들을 네. 결혼 전에. 네. 심지어는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아이들 막 뛰어놀고 떠들고 하면은 종업원 불러가지고 항의하고 혼나야죠. 그런 애들은. 아이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저 벌레라고 표현했어요. 어, 저 아이들을 정말 싫어했어요. 귀찮은 존재. 그래서 되게 심했어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근데 제가 심하긴 하네요. 아주 심했어요. 벌레. 버러지. 그렇죠. 그랬는데, 제 딸은 정말 저한테 소중하거든요. 별가는 동안 제가 일을 하다가, 길을 지나가다가, 아이들 말소리, 웃음소리, 울음소리만 들어도, 뭐, 길거리에서 뭐, 유모차가 지나가더라도, 그냥 눈물이 핑 돌았어요. 딸이 보고 싶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데, 또 불구하고. 정말, 애들 우는 것도 싫잖아요. 아이들 우는 건 시끄럽고 싫은데, 아이들 우는 소리도 들으면, 막 딸 생각나고, 어쩔 땐 정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지. 그 외도를 하고 이제 별거를 하게 됐을 때, 네. 내 사랑하는 딸을 못 보는 그 내 현실을, 정말 만났을 때, 참, 그때 더 내가 잃어버린 거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잃었었으니까요. 삶에 대한 어떤 목표도 없었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기도 하고, 되게 심파적으로 말이 나오네요. 아무튼, 뭐 어떤 목표를 잃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딸을 더 이쁘게 키우나, 그런 생각하고, 집에 들어가면 딸부터 찾으니까, 예, 요즘에는 딸도 절 많이 따라요. 주말에는 항상 제가 밥을 해주죠. 딸 밥 해주고, 밥을 먹여주고, 놀아주고. 다정다감하신 아빠시네요. 딸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이쁜데. 딸 바보 계시네요. 이 네. 그 결혼 생활에서 내가 아내한테도 처음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밥도 해주고 안마해주고 그렇게 해줬는데 내가 원하는 인정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딸은 그 리액션이 좋아요. 자, 뭐 딸은 나를 인정해주는군요. 해줄만 많이 먹여주면서 아빠가 해준 거 맛있어? 그러면 네, 맛있어요. 미리 또 일요일 아침이면 토요일 아침이나 일요일 아침이면 항상 저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옆에 누워요. 팔 베고 누워가지고 아빠 뭐 해줘? 뭐 해줘? 해달라고 해요. 맛있다고. 또 이제 재밌으니까 저도 물어보죠. 아빠가 그거 해준 맛있어? 맛있어. 또 물어봐요. 엄마가 해준 게 맛있어? 아빠가 해준 게 맛있어? 아빠가 해준 게 맛있대요. 그런 기분이 되게 좋아요. 할머니가 해준 게 맛있어? 아빠가 해준 게 맛있어? 또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을 할까? 근데 제 앞에서 애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절대로 할머니가 한 게 맛있다면 안 해. 아빠가 한 게 맛있대. 머리가 좋고요. 애교가 많고요. 이쁘고 이쁘고요. 착하고 노래도 잘하고 네, 최고죠. 아무튼 그거 왜 물어봐요? 갑자기- 아빠가 좋아. 아빠가 아니 갑자기 딸바보 특집 나오는 그러니까. 것 같은데 자, 이게 웃을 분위기는 아닌데 그 근데 딸은 좀,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그 딸은 내가 그토록 원하는 인정의 말을 해줘. 아빠가 최고래. 내가 제일 최고. 듣고 싶은 말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최고야. 후회님이 최고예요. 네, 그렇죠. 그래요. 내가 참 그 말이 듣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아내에게도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었고 그 인정을 너무 받고 싶었고 제 배우자도 노력을 많이 해요.
그 상담 이후에 제가 원하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용서해준 것도 고마운데, 네. 그런 것까지 해주니까 음. 너무너무 고맙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 남편의 근원적인 문제, 그러니까 인정에 대한 것들, 사랑의 갈구에 대한 것들, 그런 거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이해함으로 용서해주고, 그리고 이제는 노력을 하신다는 거죠. 그쵸. 남편이 원하는 게 이거였고, 남편의 공허함이 이거였구나. 그걸 보게 된 거네요. 그쵸. 그래요. 지금 현재는 사실 뭐 아내로부터 엄청난 욕설도 들었다 그러셨고, 제가 볼 때 들어마땅한 것 같고요. 그쵸. 마땅한 거죠. 좀 들으셔야 됐고, 그쵸. 대가를 치르셔야죠. 그럼요. 왜 여자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말 더듬으셔. 아니, 제가 더듬은 이유는 여자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전 성비를 떠나서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제일 문제 같아요. 제 부모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장인어른도 그렇고, 전 진짜 이거 깜빡할 뻔했다. 전 매일같이 이제 가까이 살아요, 다. 제 처남을 볼 때마다 매일 보진 못하지만 이제 자주 보니까 우연히 마주치고 하니까 볼 때마다 참 뭐랄까 부끄러워요, 제 자신이. 네. 제 처남은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저한테 매형으로서 대우해줬고, 과연 나라면 어땠을까? 우리 누나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매형을 본다면 매형한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처남한테 참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래요. 되게 고맙죠, 처남이. 예. 더 챙겨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지금 외도 그리고 7개월간의 별거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시간이 흘렀나요? 8개월. 8개월 8개월 좀 지났네요. 안 됐어요. 네. 지금 현재 상태를 좀 얘기해 주세요. 각방 쓰고 있고, 지금도? 예. 근데 각방 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되게 더웠잖아요, 근래. 더워서 전 나와서 자요. 침대에서는 더워가지고, 바닥에 그 자리 깔아놓고 자는데, 뭐, 잘 지내고, 제가 해주는 아침 먹고, 주말엔, 평일엔 둘 다 맞벌이니까, 이제 힘들고, 서로 챙겨주고. 근데 제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끔씩 둘이서 텔레비전을 볼 때,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저도 외도, 그런 주제로 나올 때가 많잖아요. 많죠. 정말 많잖아요. 특히 요즘에 그 톡쇼 보면은 진짜 많이 나와요. 분명히 아무리 내용은 달라도 어떤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오버랩되는 게. 전 뜨끔해요. 그런 거 나올 때 옆에 아유, 집사람 가슴이 있으면. 철렁하시겠네요. 근데 분명히 배우자도 제 집사람도 눈치 빠르니까 다 하지만 전 내색을 안 해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내가 그 순간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지 그걸 그렇게 이해해주는 또 배려해주는 모습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네, 그치. 지금 이제 그 재결합 하신 지 8개월 되셨다 그랬는데, 많은 시간이 흐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지금도 좀 과정이실 것 같고, 그럼요. 지금 내 현재 마음 상태, 그리고, 이 시간들을 어떻게 내가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정말로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뭐 내가 의도적으로 뭐 하는 거 없어요. 자연스럽게 챙겨주고
말 들어주고 물론 간간히 다툼은 있죠. 근데 뭐 이쪽 주제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어떤 의견 대립이 있을 네. 때 서로 입장이 다를 때 그런 거 어느 부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빼고는 일상적인 거 빼고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고 뭐 감히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행복해요. 지금 상태도 행복하고 이제서야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은 것 같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요. 다 잃어보니까 이제는 소중함을 알겠고 나의 그런 모습까지 받아준 아내에 대해서 더 고마운 마음도 생기고 그러신 것 같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현재 삶에 이제는 행복하다, 감히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인정이 아내로부터 돌아오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별로 신경 안 써요. 인정하든 안 하든. 뭐 딸이 인정해 주니까. 아니야. 딸도 이제 커요. 사춘기가 와요. 아, 딸이 그렇구나. 아빠를 언제까지나 인정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이런 방법도 있죠. 딸이 사춘기가 되려면 적어도 5년 최하 지금 몇 최소. 살이죠? 4살. 4살. 5년 너무 짧게 잡으셨고요. 10년 드리겠습니다. 10년. 근데 10년 요즘 애들은 너무 조숙해가지고 5년으로 볼게요. 9살? 9살, 10살로 보고 네,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생각하는 저도 어느 정도의 정신적인 성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단련해 가는 중이에요. 뭐 지금 상태에서도 뭐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6년 후에는 네. 또 발전해 있겠죠. 그렇다면 문제될 건 없다고 봐요. 네. 저도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외도를 하게 됐던 원인이 뭔지 지금 이제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거를 또 인정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걸 계속 다뤄 나가시겠다고 하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중심을 잃을 이제 그런 위험은 이제 조금 없죠. 그래요. 저는 이것도 여담인데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번에도 네. 일하다가 외도한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외도를 왜 하지? 근데 나도 외도했던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외도를 할까? 불결하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생각하고 나서 바로 웃었죠. 미친놈이라고. 스스로에게. 내가 그랬었는데 웃었어요. 그렇잖아요. 외도를 왜 해요? 왜 힘들게. 할까요? 힘들게. 진짜 돈 힘들어요. 들게. 그러게. 시간 낭비하고. 그치. 불안하고 초조하고. 혼란스럽고, 정신만 혼란스러워지고, 좋은 게 없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일종의 호기심이 가미된 게 아닐까 싶어요. 저 여자는 어떨까? 똑같은데. 그래요. 저 여자는 어떨까? 이 여자는 어떨까? 하는 그 마음 안에는 어떤 과거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형성된 심리적인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게 다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단순히 내가 정말 쾌락 때문에 그런 충동이 일지는 않고 받지 못한 사랑을 이 여자 저 여자에게 갈구하는 거일 수도 있고 다 가지려고 그러는 거일 수도 있고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저를 비난하는 말 중에서 세상 여자가 다 네 거니? 좀 많은 게 밝혀졌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었죠. 그럴 때 그 얘기 듣고 어떠셨어요?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냥 멍했죠. 그러니까 세상 여자가 다 내 거였으면 하는 어떤 그런 나의 결핍과 공허함. 뭐, 그렇진 않았어요. 뭐 세상 여자가 다 내 거이길 바란 적도 없고, 없었죠. 예. 제 윤리관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윤리관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땐. 지금 이제 그 익명의 성중독자 모임에 참여를 하시면서 또 선임자로서 이렇게 여러 그 중독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또 이제 먼저 만나고 또 이런 역할도 하고 계세요. 많은 외도하는 사람들도 이제 계속 그 만나시게 되고 그러시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많죠. 그럼 많이 한 말씀 아니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외도라는 게, 외도라는 말 자체가 세상에 불필요한 말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점이 윤리관이 있다는 건데, 윤리관을 지켜야만 사람으로 대우받을 수 있다는 거를 다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그 짐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늑대라는 동물이 여자들이 말하잖아요. 늑대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데, 늑대가 얼마나 좋은 동물인 줄 아세요? 얼마나 몰라요. 착한 동물인지 모르시죠? 몰라요. 늑대는 평생 딱 한 마리 암컷하고만 살아요. 절대로 딴 데 안 가고, 아이들, 자식들을 정말 목숨 바쳐서 키우고,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그 늑대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외도를 한다는 거는. 이거 너무 틀에 박힌 얘기였고, 외도해서 좋을 건 없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남아있을 사람은 내 가족밖에 없고, 외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났다면 그거는 어떤 순간적인 쾌락의 어떤 과정이니까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잃지 않기를 바래요. 어느 게 더 중요한지 소중한지는 당사자들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해요. 뭐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주기 전에 내 가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을 더 깊이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가족에 대한 소중함, 그게 참 뼈저리게 많이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그쵸. 중요하잖아요, 가족. 너무 중요하죠. 그쵸. 가족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다고. 없죠. 그러니까. 후회님은 이제 예명처럼 후회를 하고 계셔서 참, 그래도, 이제 더 이상 많은 비난의 화살은 안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날아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그 남성분들이 여전히 외도를 하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다시 잘하겠다고 하고 그러나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이런 갈등이 참 많거든요. 제가 그 선임자로서 처음에 만나는 분들은 네. 저 상담하는 분들은 주로 다 외도 네. 문제인데 좀 그분들한테 얘기를 꼭 해요. 부부 상담을 받으시라고. 일단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그렇죠. 남아있는 이상 그 패턴은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 근원을 찾아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부부 상담이 필요하고, 부부 상담이라는 게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부부 간의 소통을 네.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죠. 그래서 저는 항상 부부 상담을 권유해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 믿는데, 나는 계속 배신을 당하고, 이게 반복돼서 패턴이 가는데, 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담을 통해서 또 이렇게, 문제의 키를 얻고, 또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얻고,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사실은 양쪽 다, 이 가정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그런 강한, 누구나 다 있잖아요. 이거 깨고 싶지 않은 게. 근데 모임에 나오는 어떤 분은 이제 깨고 싶어서 준비하는 분도 계세요. 남자분인데도. 남자분이. 그쵸, 남자 모임이니까. 그래서 어쩜 제가 그분 때문에 이 녹음, 여기에 참여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걸지도 몰라요. 그분을 보시고 어떤 걸 느끼셨어요? 왜 한 치 앞만 보고 더 먼 곳을 보지 못할까? 왜 말초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인생의 행복을 버리려고 하나? 안쓰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그분 뭐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저한테는 관계는 없죠. 근데 그분의 배우자가 또 그분의 딸이 그분이 또 딸을 있거든요. 네.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상처를 주면은 그분도 더 나쁜 사람이 될 거고 네. 평생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전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짊어진다면 그런 후회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녹음에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더 그런 동기를 그쵸. 부여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네요. 네. 후배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런 잘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회복하는 과정들이 이제 부부 상담을 통해서 또 건강한 방법들을 찾고 지금 또 성중독자 모임을 통해서 또 계속 그런 분들 만남을 통해서 나의 실수를 계속 보게 되고 그쵸. 또 나의 과거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쵸. 계속 깨달음이 또 있으실 것 같네요. 그쵸. 제가 이 모임에 나오는 이유 그리고 제가 선임자를 맡은 이유가 네. 리마인드 때문이에요. 제가 저를 항상 돌아보지 않으면은 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제 자신을 잊어버리면 또다시 중심을 잃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하거든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그럴 일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를 긴장시키고 네. 단련시켜 놔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봐요. 사실 매주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이 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쵸? 네. 마지막으로 내가 상처를 줬던 그 가족들, 네. 특히나 아내분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미안하단 말은 내가 글쎄 너무 많이 했지만 앞으로 계속 더 해도 모자랄 것 같고 우리 가족이 더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해주는 모습 너무 고맙고 그만큼 내가 더 노력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게. 그리고
우리 사이의 신뢰가 다시 견고하게 이전처럼 견고하게 되기를 정말로 원하고 그래 사랑해. 네. 야, 이제 아내분에게, 음.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네. 이제는 내가 막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따뜻하게 서로 가정 안에서 또 너무 사랑하는 딸과 모든 걸 다 갖춘 그쵸. 완벽한 딸과 최고죠. 아름다운 최고의 딸과 음. 아내분도 최고실 것 같아요. 최고의 아내분과 음. 행복한 가정을 또 이루어 나가실 거라고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가 저지른 불륜의 결과로 다가오는 내 자신의 고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고통의 상처를 받게 되는 또 배우자와 그 가족들에게 내가 이제 아픔을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 제가 이걸 좀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저지른 불륜의 결과로 다가오는 내 삶의 고통, 그 고통 가운데서 정말 가족의 아픔을 보고 가족의 상처를 보고 그리고 뼈저린 후회와 함께 이제는 나의 문제도 깨닫고 인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후회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불륜은 절대 합리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큰 잘못이고 신뢰를 저버린 그런 부부간에 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후회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고통, 가족들이 받게 되는 고통을 통해서 그 깨어진 가족을 느끼고 내가 얼마나 가정이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이제 회복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휴지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말을 좀 많이 아끼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 요걸 어떤 시각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지 사실 오늘 녹음을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사실 잘 안 잡혔어요.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인데다가 네. 또 저 역시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이슈들을 갖고 계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안에서 이것들을 어떤 회복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맹렬하게 그냥 비난만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당연하죠. 오프닝 때도 그렇고 중간중간마다 되게 중간중간마다 그렇죠. 어떻게 말해야 되지?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화가 났다. 화가 나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듣고 어떻게 분별해서 어떻게 내가 소화를 시켜야 할까를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녹음 전부터 녹음이 끝나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 되게 많이 긴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이 외도에 관련된 부분에서 아직도 제 안에서는 이것들을 어떤 문제로,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나이가 어려서 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튼 이것만큼은 제가 뭔가 되게 소화하기 힘든 다른 맞아요. 것들은 대부분 다 제가 다 수용할 수 있고 허용할 다른 수 있거든요. 중독의 주제들은 네. 되게 사람들이 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저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맞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 되게 마음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공통적이었었던 걸 발견했었던 건 뭐였냐면 이것도 어찌 보면 상처로 인해 발생한 일이고 이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회복을 향해 나아간다고 고백하신 후회님도 그렇고 다른 중독자와 그 회복되신 분들과 다를 바 없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현재를 바라보는 것.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과 어찌 보면 후회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고 회복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건 그걸 받아들여주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분이 되게 대단하신 것 같고 아내분이 그만한 힘이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면서도 사실 그 이외에 있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형제 자매분들과 장인 장모 그리고 부모님과 관련해서 이렇게 후회님을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후회님이 회복의 길을 더 용감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고 그에 대한 더 책임감을 더 느끼고 힘을 받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공동체가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들었던 생각,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자연스럽게 였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가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회복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뭐가 그렇게 억지스럽고 뭐가 그렇게 이렇게 뭔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 물론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죠. 중독의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개인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회복의 길이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노력도 있겠지만 참 자연스러운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그런 생각만 하고 끝났던 녹음인 것 같아서 제 안에선 여전히 좀 어렵고 좀 그렇지만 이런 공통점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외도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후회님과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이고. 되게 어렵다. 마음이 참. 네. 쉽지 이렇게 좀, 않았어요. 네, 오늘 제일 어려우셨던 어려웠어요. 거예요. 네, 오늘 되게 어려웠네요. 네, 그래요. 그랬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런 감정들 때문에 좀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그지, 이거는, 제 안에서는 이거지. 죽일 놈인 거지, 이 사람은. 그럼요. 가족들이 받을 상처는 정말 그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전 아빠를 가장 사랑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할 사람이 누구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전 자신있게 저희 아빠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난 정말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고 우리 아버지를 사랑해요. 근데 이제 그거와 별개로 요거는 아닌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 안에서는 약간 좀 그런 아니, 그 것들이 사랑하고 있어요. 존경하는 아버지가 외도하는 그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더 힘들어요. 그치. 당연하죠. 물론 난 아버지를 지금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강조 제차 안 그렇지. 해도 그 마음 알겠어요. 그치만, 아버지 사랑하죠? 요거는 아닌 그렇지만 거지. 상처 받았어요. 그건 아닌 거지. 맞아요. 요건 아닌 거지. 그래서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녹음하면서 좀 깨달은 것도 몇 개 있었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희망을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친 병기에서 사실 다른 중독들도 많이 다루지만 뭐 우리가 중독을 미화하는 것도 아니고 중독 행위예요. 그냥 중독자고 외도했어요. 나쁜 짓을 했죠. 근데 우리는 회복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이것은 절망이 아니다. 참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회복해 가는지 그 희망을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처음에는 좀 마음이 무거웠는데 또 이렇게 후회님의 고백을 통해서 외도에 대해서 또 이게 부부관계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받고 또 이렇게 나와서 고백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참 그래요. 감사하다는 말은 조금 그런데 이렇게 이제는 그런 잘못된 패턴에서 이제 돌아서신 것 같아서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안심이 된다? 그리고 다른 많은 남성분들에게 또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또 좀 여자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좀 감사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또 많이,
노력하시고 또 그 행복을 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후회님과 함께 외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 미친 변기에 함께 출연하실 분들은 arbn.kr 회복을 말한다 게시판 혹은 이메일 saip75@mail.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용기를 내시고 저희 미친 변기에서 함께 아픔을 나누고 또 고통을 나누고 그리고 희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요거 하나 소개할 때 요거 하나 지금 성중독자 모임에 참여를 하시는 선임자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얘기를 불쑥 꺼내셔가지고 잠시만요. 그것만 녹음하고 그래요. 마칠게요. 마무리를 합시다. 오늘 출연해주신 분은요, 외도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시고, 지금은 자신의 아픔을 만나고, 또 자신 때문에 고통을 겪은 아내와 가족들에게 누구보다 좋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지금 익명의 성중독자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또 선임자로서 또 다른 많은 분들에게 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예명이 후회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됐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어떠셨어요? 하시면서? 근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셔야 알 것 같죠? 고생하셨어요. 네. 꽉 보이네, 자꾸만. 네, 네. 물을 마셔야겠네. 물 한 잔씩 갖다 놔야겠다. 자꾸 막 이렇게 입이 꼬이시고 얘기를 입이 막 마르고 하고 나니까 이러니까. 에너지도 많이 그거 하시고 목도 타시고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고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그죠? 제가 좀 장난식으로 얘기를 해서 마음이 어려우신 건 아니죠? 상관없어요. 네. 후회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